안녕하세요.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지난주에 이어 박경리 대하 소설 토지 16권입니다. 리뷰의 내용은 역사적 배경, 소설의 줄거리, 저의 감상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파트별 요약 자막을 넣었지만 처음부터 눈을 감고 라디오처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합니다. 토지 16권의 시대 배경은 창씨개명, 사상범 애방구금령 등의 이야기가 등장한 것으로 보아 1940년부터 1941년 초반까지로 보여집니다. 다만 토지 16권은 토지의 마지막 파트인 토지 5부가 시작되는 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토지의 마지막 배경인 1945년 8월 15일까지의 흐름을 한 번에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어 오늘 역사적 배경은 1940년부터 1945년까지의 큰 흐름을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2차 세계대전부터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한 이야기인데 뜬금없이 2차 대전이 왜 나오느냐 하시겠지만 1941년 12월 일제의 진주만 공습 이후 연이어 벌어진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대한 점령은 태평양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2차 세계대전의 일부가 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2차 대전의 큰 흐름을 짚고 가는 것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대전은 총 2번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동맹을 맺어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고 4년 만에 대패한 전쟁을 말합니다. 이는 토지 8권 영상의 역사적 배경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승전국이었던 다른 연합국들에 의해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약을 맺게 되고 이로 인해 독일은 경제도 국민 감정도 모두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바로 그때 장황한 웅변솜씨로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독일 국민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자가 있었으니 바로 혜성처럼 등장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우여곡절 끝에 독일 총통이 되었고 1939년 폴란드 침략을 시작으로 세계대전을 다시 한번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독일은 본격적으로 유럽을 공격하기 전에 동쪽에 위치한 소련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본격적인 유럽 공격에 앞서 소련이 자신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동쪽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소련을 안정화시킨 독일은 순식간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점령했지만 영국은 끝내 정복하지 못합니다. 영국 점령을 포기한 독일은 상호 불가침 조약을 어기고 소련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가 1941년 6월의 일입니다. 소련은 계속 독일의 공격에 밀렸지만 결국 스탈린그라드라는 지역에서 전세를 역전시켜 승기를 잡았고 지난했던 3년간의 방어전 끝에 소련의 전 지역에서 독일군을 계속 몰아냈습니다. 이때쯤 유럽 연합군들도 대규모 상륙작전을 계획했는데 바로 1944년에 일어난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이는 프랑스 노르망디라는 해안으로 침투하는 상륙작전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상륙작전이자 연합군이 유럽을 탈환하는데 발판을 마련한 최초의 작전이었습니다. 이제 독일은 영국, 프랑스 등의 연합국과 소련의 협공을 받게 되었고 1945년 4월 드디어 독일의 히틀러가 자신의 지하 벙커에서 곤총으로 자살하며 전쟁을 끝맺습니다. 이것이 2차 세계대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추축국 독일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른 한 축을 담당했던 일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던 1939년, 이미 일본은 1910년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했고 1931년 만주를 침략한 데 이어 1937년 중국 본토까지 침략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중국은 일본이 생각했던 것만큼 쉽고 빠르게 점령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일본이 우세적인 위치에서 점령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여기에 더해
또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당시 동남아시아에는 유럽의 식민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본은 독일이 유럽을 침략한 지금이 그 식민지들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 첫 번째로 1940년 일본은 프랑스의 식민지인 인도차이나 반도 베트남에 군대를 보내 주둔시켰습니다. 그러자 프랑스는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미국은 일본으로 수출되는 모든 석유를 막아버립니다. 당시 일본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80%가 미국산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조치로 화가 난 일본은 이제 미국을 정조준합니다. 일본은 1941년 12월 미국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미국의 해군 기지를 자신들의 폭격기로 초토화시켜버립니다. 5척의 군함이 격침되고 200여 대의 전투기가 지상에서 파괴되었으며 2천여 명의 미군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주만 공습이고 이로 인해 그동안 세계대전에 참여하지 않았던 미국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며 본격적으로 2차 대전에 뛰어들게 됩니다. 일본은 진주만 공격을 시작으로 유럽의 식민지 국가들인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을 점령하거나 그곳에 주둔 중이던 군대를 패퇴시켰습니다. 세계는 이 전쟁을 태평양 전쟁이라 불렀고 일본은 이 전쟁을 유럽 제국주의로부터 아시아를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라 하여 대동아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 초기 승승장구했던 일본은 미국의 본격적인 전쟁 참전으로 승기를 잃어갔고 수많은 조선인들의 징병과 징용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패색은 점점 짙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1945년이 되었습니다. 히틀러의 자살로 독일은 1945년 5월 항복을 선언했고 그해 7월 연합국은 포츠담 선언을 통해 일본에게 빨리 항복하라고 촉구했지만 일본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사용하게 됩니다. 8월 6일 히로시마의 한방, 3일 뒤인 8월 9일 나가사키의 한방. 이것은 인류가 최초로 터뜨린 원자폭탄이었고 일본은 8월 15일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합니다. 2차 대전을 이야기하면서 독일과 일본의 이야기만 했는데 한 나라가 더 있죠.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이 세 나라들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중심축이라 하여 추축국이라고 부르는데 이탈리아는 독일과 일본에 비해 그 영향력이 약했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했습니다. 이렇듯 독일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전쟁 도중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전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 두 나라의 행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독일은 통렬한 반성과 진정 어린 용서 위에 피해 국가들과 새로운 발전적 관계를 맺어온 반면 일본은 아직도 독도는 자기 땅이라는 망언이나 하고 있고 자국의 교과서에 침략 전쟁과 관련한 왜곡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독일과 일본을 비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일본이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행했던 여러 악행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조선을 자신들의 전쟁 확장을 위한 병참 기지로 삼았고 우리나라의 인력과 물자를 강제 동원하여 전력화하였습니다. 인적 동원은 크게 징병과 징용으로 구분됩니다. 징병은 일제가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조선의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끌고 간 것이고 여기에는 학생들로 구성된 학병도 포함됩니다. 징용은 군인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 전쟁 지원을 위한 노동을 강제로 시키기 위해 데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1939년에 만들어진 국민징용령에 따라 강제징용이 시작되었고 이는 1941년 태평양 전쟁 이후 더욱 본격화되었습니다. 1945년까지 강제징용된 사람은 100만 명이 넘었고 일본은 이들을 석탄 광산, 군수공장, 사할린, 태평양 점령 지역의 섬들로 끌고 가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때 강제징용으로 유명한 군수공장이 바로 지금의 미쓰비시 중공업입니다. 이러한 강제징용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일본을 오고 가며 법정 소송과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강제징용 이슈는 최근 대한민국 정부의 제3자 배상안으로 또 한 번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1943년 9월 여자 정신 근로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징병과 징용으로 부족해진 남성 노동력을 여성으로 채우자는 취지로 만들어졌고, 14세 이상 40세 이하 미혼 여성이 대상이다 보니 당시 좋은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끌려간 이들은 일본과 국내의 군수공장 등에 강제 취역돼 일을 하거나 일본군이 주둔하는 곳에 배치되어 위안부, 즉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징용과 징병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전시 동원 태세는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내정에도 이어졌는데, 대표적인 것들로는 193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는 내선일체, 황국신민화, 창씨개명, 조선말 사용 금지,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공포 등이 있습니다.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는 결국 같은 말인데, 내선일체에서 내는 일본 본토를 말하고 선은 조선을 얘기합니다. 이는 조선과 일본은 하나이므로 조선인도 황국 신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전쟁을 위한 수탈과 동화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선일체의 개념에 따라 천황에 대한 충성맹세, 신사참배, 창씨개명 등이 의무화되었고 한국어 교육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은 1941년 일제가 독립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으로 실제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사상범죄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었던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체포, 구금할 수 있게 했던 법령입니다. 토지 16권에서 계명회 사건으로 복역했던 길상, 서희돈 등이 조만간 이 법령에 의해 잡혀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인물들의 대화 속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1945년 8월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에 살펴봤습니다. 이후 각 권의 리뷰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 있다면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설의 줄거리를 시작합니다. 먼저 만주와 간도의 이야기부터 풀어가겠습니다. 홍의가 있는 장추는 만주국이 세워진 뒤 만주국의 새로운 수도가 되었고, 이에 새로울 신 수도경을 써서 신경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공노인이 남긴 재산으로 신경에서 자동차 서비스 공장을 하며 기반을 닦은 홍의는 고향에서 천일이를 불러 함께 사업을 키워나갔고, 독립운동 자금을 남몰래 지원해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수도 군자금 강탈 사건 이후 아내 영선네를 데려와 홍의 근처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관수는 홍의를 통해 아들 영광이의 공연을 4년 전 먼 발제에서 한번 본 뒤로 아직까지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관수는 영광이 끝내 자기를 찾아오지 않고 신경을 떠나버리자 자식 하나 없는 셈 치겠다고 말했지만, 시일이 흐르면서 차차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이 달라져 갔습니다. 불효막심한 아들을 원망하기보다 아들에게 지어진 백정이라는 신분에 병적인 혐오감을 나타냈습니다. 술만 들어가면 자신과 자신의 아들은 백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씨가 중요하지 밭이 중요하냐면서 아내 영선네 앞에서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치고는 했습니다. 남의 앞에 나오는 것조차 두려워하며 살아온 백정의 딸이자 영광의 모친인 영선네. 그 여자에 대한 연민 때문에 지난날 관수는 진주에서 형평사 운동에 가담했고, 누구도 그 앞에서는 백정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관수가 그토록 오랫동안 금기시했던 백정을 스스로 입에 올리면서 흰머리가 돋아난 아내 영선네로부터 자신의 아들 영광을 분리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수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은 주위에 홍의밖에 없었습니다. 홍의는 관수에게 형님이 지금 앓고 있는 병을 저는 20살 안짝에 이미 치렀다면서 백정하고 살인자하고 어느 쪽이 더 험하냐고 물었습니다. 살인자의 아내이자 자신의 엄마였던 이민혜, 그 밑에서 보낸 숱한 방황의 세월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나를 붙잡고 충고했던 사람이 바로 형님이라고 말합니다. 홍의의 말에 관수는 조금 누그러졌고
그제서야 홍희는 자신이 관수를 찾아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홍희는 이제 그만 자동차 서비스 공장을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와 반동업 상태에서 있었던 지난 3년은 독립자금을 비밀리에 대고 있었던 홍희에게 화약을 안고 사는 것처럼 큰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관수는 사업을 처분하는데 김두수가 의심하지 않을 만한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했고, 홍희는 만일을 위해 단골집 영광루 사장 진 씨에게 사업 자금을 대출하면서 공장을 담보로 잡힌 것처럼 일을 꾸며놨다고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영광루 진 씨는 하얼빈 시문구의 장남 심재용의 장인어른이었고, 용종촌 동성반점의 진 씨와 서로 인척간이며 이들은 모두 항일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용종촌 동성반점은 전편에서 두매와 오기가 송장안의 중개로 몰래 만났던 중국집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신경의 영광루 중국인 진씨, 용정의 동성반점 중국인 진씨, 하얼빈의 시문구, 연해주의 심운해,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부자이면서 각국의 항일 독립군을 지원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관수와 만나고 얼마 뒤 홍희는 영광의 악단이 신경에 다시 온다는 신문 광고를 보게 됩니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두 부자를 상봉시켜야겠다고 마음먹은 홍희는 당장 극단으로 찾아갑니다. 잘생긴 얼굴과 우수에 젖은 눈빛을 가진 영광은 극단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는데 그중 배용자라는 무용수가 영광을 좋아했다가 퇴짜 맞았습니다. 배용자는 배설자의 동생입니다. 배설자는 뒤에서 다시 나오는 새로운 인물로 작가는 배설자를 등장시키기 위해 배용자를 영광이 속한 극단의 무용수로 설정한 것 같았습니다. 홍희는 이번에는 반드시 아버지를 만나러 가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나머지 한쪽 다리마저 내가 분질러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영광은 길림 공연이 끝나고 난 뒤 다시 돌아와 반드시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겠노라고 얘기하고 길림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영광이 길림으로 떠나고 얼마 뒤 관수는 호열자, 즉 콜레라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두 부자는 서로를 그리워했지만 끝내 다시 보지 못하고 영영 헤어지게 됩니다. 이제 장소를 서울로 옮겨보겠습니다. 인명이가 서울로 올라온 건 조용아가 자살하고 5년 뒤였습니다. 통영 해저터널 근처의 분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인명이 조용아가 죽은 뒤 법률상 아내의 지위로서 상당한 유산을 분배받았고 6년간의 통영 생활을 정리한 뒤 서울로 올라와 유치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늘 그렇듯 강선혜가 명희를 찾아오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강선혜는 명희의 학교 선배이자 마포 강서방의 딸 그리고 잡지사 청조의 사장인 고노성의 아내입니다. 둘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상범 예방구급령이 실시되면 서희돈, 유인성, 길상 등 계명의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이 여지없이 다시 구금될 텐데 유인실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둘이 한참을 얘기하고 있는데 배설자라는 새로운 인물이 명희를 찾아옵니다. 명희는 유치원 일로 배설자를 한두 번 만났는데 강선혜는 이미 그를 알고 있는 눈치였고 그녀가 명희를 찾아온 것을 몹시 불쾌했습니다. 배설자는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고노성 같은 조선인 식자층에게 접근하여 발을 넓혔고 그 과정에서 고노성을 유혹하려고 했으나 이에 넘어가지 않자 이후 고노성과 그 아내 강선혜를 뒤에서 욕하고 다녔던 여자였습니다. 강선혜는 명희 앞에서 대놓고 배설자에게 면박을 줬습니다. 강선혜와 배설자가 모두 돌아간 뒤 양현이 명희를 찾아왔습니다. 황국의 아들 돌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황국은 서울중학교의 미술선생으로 재직 중이고 황퇴수의 막내딸 덕희와 결혼하여 아들 재영을 낳았습니다. 양현은 서울 여의전에 합격해서 지금 황국이 내외와 함께 해화동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서희가 황국과 윤국의 서울 생활을 위해 마련한 집으로 사랑채, 안채, 행랑채, 별채까지 있는
규모가 꽤 큰 집입니다. 그러니 서희에게는 하동 평사리의 한 채, 진주의 한 채, 서울 해화동의 한 채, 각각 아주 큰 집이 총 3채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보면 길상이가 더욱 부러워집니다. 여튼 이날 황국이의 아들 재영이의 돌잔치에는 여러 친지들과 임명희, 임명빈, 서희돈 등이 초대되었습니다. 양현은 명희를 자신과 가족들의 단골집인 해화동 양재점에 소개시켜줍니다. 그 집은 영광의 첫 여자였던 강혜숙이 사장으로 있는 양재점이었습니다. 강혜숙은 영광이 극단에 들어가면서 그와 헤어졌고 서울로 돌아와 양재점을 차렸습니다. 황국은 혜숙을 죽은 친구의 미망인이라고 가족들에게 소개했고 길상과 서희는 사정을 짐작하고 그곳에서만 옷을 맞춰 입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여자는 여자들끼리 차를 마셨고 남자는 남자들끼리 술을 마셨습니다. 안방에서 여인들의 격식적인 대화가 오고 갈 때 사랑에서는 길상과 황태수, 서희돈, 임명빈이 술잔을 기울이며 현 정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희돈은 앞으로 일본은 더욱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며 조선에서의 징병과 착취는 그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술자리가 모두 끝나고 다들 돌아간 뒤 길상은 오늘 유독 자신이 술자리에 못 어울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게 맞는지, 지리산 골짜기든 만주벌판이든 독립군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관수의 죽음에서 받은 충격 때문인지도 모르겠다고 길상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주와 하동, 화계로 가보겠습니다. 영광과 영선내는 관수의 유해를 들고 진주로 왔습니다. 시내로 들어온 영광은 황국에게서 들은 남강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여관 입구에는 조그만한 사무실이 있었고 50세 안팎으로 보이는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연학이었습니다. 5년 전 최 씨 집을 떠나 독립한 장연학은 진주 시내에 남강 여관을 차려 사업을 시작했고 관수의 유해가 올 거라는 것을 서울 길상이로부터 미리 전갈받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학은 방을 안내한 뒤 탁자 위에 유해를 올리고 나서야 흐느껴 울었습니다. 얼마간 망자에 대한 예를 갖춘 연학은 영광에게 내일 하동까지 간 뒤 나룻배를 타고 상류로 올라가면 사람이 나와 있을 거라며 목적지는 도소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날 나루터에 마중 나온 사람은 바로 강쇠였습니다. 영광은 어릴 적 기억으로 광쇠를 아저씨라고 불렀고 강쇠는 애써 관수의 유해를 외면하며 두 모자를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태연한 척했지만 강쇠의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오랜 동지, 생사를 같이 했던 분신과도 같았던 관수의 죽음. 연학이 관수의 유해 앞에서 흐느껴 울었었지만 강쇠의 슬픔과 충격에 비할 것이 못 되었습니다. 강쇠는 영선내를 자신의 산집에 두고 영광이와 함께 도소람으로 갔습니다. 영선내가 강쇠 집에 도착하고 얼마 뒤 통영에서 휘와 영선이가 아이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제서야 영선내는 자신의 딸 영선이를 부르며 두 모녀는 통곡을 합니다. 도소람에는 주지스님이 된 소지감과 해도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 해도사와 소지감은 돌아가며 일부러 강쇠의 비위를 긁는 말만 했습니다. 오늘은 울든 웃든 깽판을 놓든 어떤 식으로든 분탕질을 한바탕 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참담한 일에 대한 살풀이 같은 것입니다. 관수의 죽음은 사실 죽음 그 이상의 의미로서 이들을 웅축해 왔기 때문입니다. 해도사와 소지감의 의도적인 깐죽거림에 강쇠는 드디어 폭발했고 자식 새끼 한번 낳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뭘 아느냐며 응수하고 도소람을 낳아버립니다. 관수와 함께 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며 떠난 사람도 남은 사람도 이제 다 끝났다고 강쇠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도소람에서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영광과 휘는 관수의 유해를 섬진강에 뿌렸고 혼자 남은 영선내는 함께 가자는 자식들을 따라가지 않고 도소람에서 공양하며 지내기로 합니다. 장례를 마친 영광은 황국과의 약속을 위해 평사리에 들렀지만
곧장 최참반댁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강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한쪽에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혼잣말로 강가를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는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흰색 운동화를 신은 양현이었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던 양현은 영광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강가에 갔던 영광과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강가에 갔던 양현은 그렇게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찾아간 최참반댁에서 영광은 다시 양현을 보았고 양현과 영광이 서로 놀라는 표정을 보이자 윤국은 둘을 의식했습니다. 윤국은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양현을 신경 쓰는 것인지 혹여 내가 양현을 여자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마음을 헷갈려 했습니다. 양현은 이제 호적상 최씨 가문의 딸이 아닌 이부사댁 이상현의 딸이 되었습니다. 진주 도립병원의 의사가 된 상현의 장남 시우는 양현이 자신의 이복 동생임을 안 이상 우리 호적에 입적시켜야 한다고 했고 이를 반대했던 서희도 무슨 생각에서인지 어느 순간 이에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진주와 하동, 화계를 보았으니 이제 통영으로 가보겠습니다. 통영에는 어느덧 제법 많은 인물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강쇠의 아들 휘가 영선이와 결혼하여 조병수의 제자로 소목일, 즉 목공일을 하고 있고 한복이의 아들 영호가 통영 어업조합의 서기로 취직하면서 아내 수기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기의 동생 몽치는 통영에서 고기잡이 배를 탔고 조병수의 아버지 조중구는 늙음하게 아들을 찾아와 자신을 모시라고 강압했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통영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인어른인 관수의 장례를 마치고 통영으로 돌아온 휘는 해도사가 챙겨준 머루주를 들고 스승인 조병수에게 찾아갑니다. 주안상을 두고 마주 앉은 스승과 제자. 해도사가 휘에게 기본적인 학문과 사람의 도리, 세상의 이치를 다져준 스승이라면 조병수는 그 다져진 터전 위에 선명하고 아름다운 빛을 던져준 스승입니다. 휘는 스승 병수를 마음속으로 존경했으며 조병수도 휘를 진심으로 아껴 일선에서 물러난 뒤 자신의 일을 모두 휘에게 물려줬습니다. 병수의 작은 방에는 80이 넘은 조중구가 중풍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조중구는 몇 해 전 멀쩡한 차림으로 병수를 찾아와 이제부터는 자신을 모시라고 말했습니다. 병수에게 찾아온 지 얼마 안 되어 조중구는 중풍을 앓게 되었고 꼼짝없이 기저귀를 차고 방에 누워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조중구는 더욱 노기를 띠며 중풍에 좋은 약초를 빨리 구해오라고 병수를 닥달했고 병수는 아버지의 노기를 모두 받아주며 지금까지 모시고 있습니다. 한복이의 아들 영호는 통영어업조합의 서기로 취직해서 아내 수기와 함께 통영으로 왔습니다. 휘의 가족과 한 마을에 살았는데 영선이와 수기가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것에 반해 영호는 휘에게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 한복이로부터 영선이 관수의 딸인 것을 듣게 되고 그 뒤부터 영선과 그의 남편 휘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관수는 영호가 진주농고에 다닐 때부터 존경했던 몇 안 되는 어른이었기 때문입니다. 몽치도 통영에서 배를 타며 지냅니다. 몽치는 법대로 하자면 매형 영호와 더 가까이 지내야겠지만 매형인 영호는 사람이 근수가 나가지 않는다며 자신과 함께 산속에서 자란 휘를 형님으로 모시며 더 따릅니다. 몽치는 등치가 크고 배심이 좋아 선원으로서 제격이었습니다. 배가 들어올 때면 선창가의 다치놈이 집에 꼭 들렀습니다. 그곳은 사천집이라는 이름의 다치놈이 집이었고 모하라는 이름의 30살 전후반의 여자가 운영하는 술집이었습니다. 참고로 다치놈이는 통영에서 주막의 형태가 사라진 뒤에 생긴 새로운 형태의 술집이었습니다. 술값만 지불하면 그날 배에서 잡힌 안주가 적당하게 나오는 술집인데 이를 줄여 다찌집이라고도 합니다. 지금도 통영에 가면 이런 다찌집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통영을 이야기하며 통영이라는 이름의 어원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전라 자수사였던 이순신은 1593년 8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경상, 전라, 충청,
삼도수군을 총지휘하는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되었는데 그 군영이 설치된 곳이 바로 통영의 한산도였습니다. 이런 삼도수군 통제사라는 직제는 이때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삼도수군 통제사의 군영, 즉 삼도수군 통제영이 있는 곳이라 하여 이곳을 통제사의 통, 군영의 영을 따서 통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소지감과 해도사가 통영 조병수를 찾아왔습니다. 조병수는 소목리를 휘에게 완전히 넘기고 중풍에 걸린 조중구를 모시며 지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에 이들의 방문은 더없이 반가웠습니다. 세 명이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 마침 배에서 내린 몽치가 소식을 듣고 자신을 키워준 두 스승을 뵙기 위해 병수집에 찾아왔습니다. 몽치는 두 스승 앞에서 덩치 큰 순한 양이 되어 절을 했습니다. 해도사는 몽치에게 혼인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강권했지만 몽치는 아직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해도사와 소지감의 이번 방문은 평사리 한복의 부탁도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평사리 한복은 부모가 없을 때는 누이가 부모 맞제비라며 결국 사돈총각도 우리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혼인할 곳을 마련하여 해도사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해도사는 몽치의 고집을 알고 있었기에 두 번, 세 번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몽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체 옆에서 몇 날 며칠을 보냈으면서도 산속에서 죽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몽치. 그만큼 기가 남달랐음을 해도사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해도사는 통영을 떠나기 전 녹이 띈 조중구의 말벗을 해주었고 풍을 고칠 수 있는 약초를 구해다 주라는 조중구의 부탁을 받으며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만주에서 홍의와 관수, 영광을 보았고 서울 해화동에서 유치원 원장이 된 명의와 새로 등장한 배설자, 양재점을 하는 영광이의 옛 여자 강혜숙을 살펴봤습니다. 유해가 되어 돌아온 관수로 인해 진주에서 여관을 하는 연학을 보았고 하동과 화계에서 강쇠, 해도사, 소지감과 함께 관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후 등장인물들이 새롭게 늘어난 통영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 서희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황국의 아들 재영이의 돌잔치를 위해 서울에 머물렀던 서희는 얼마 뒤 진주에 내려왔고 자신이 서울에 있는 동안 진주 박외과 의원의 박효영 의원이 자살한 것을 알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은 비수가 되어 서희의 심장에 내리꽂혔습니다. 그것은 그 죽음이 자신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자각 때문이었습니다. 박 의사는 자신을 좋아했고 자신 앞에서 그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서희는 그가 쏟아놓은 감정을 그대로 주워 담아주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서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상이 만주에 있는 동안 또 감옥에 있는 동안 박 의사가 자신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줬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심란한 마음을 안고 서희는 도서람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고 그 전에 이부사댁에 먼저 들렸습니다. 이부사댁 시우 모친 박씨는 늘 같은 표정으로 서희를 맞이했습니다. 내가 그때 간도에 안 갔더라면 설사 이동진 어른께서 그곳에 계셨다 하더라도 상현서방님은 간도로 따라 나서지 않았었겠지요. 댁은 평생 동안 나를 원망하고 계십니다. 서희의 눈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그때 당신이 이 집에 오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절이 되지는 않았을게요. 내 세월, 자식들의 세월도 그렇게 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수없이 흘린 눈물을 당신은 아십니까? 알 리가 없지요. 박 씨의 눈도 늘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던 17세 꽃다운 나이인 자신을 버리고 간도로 떠났던 남편과 그 옆에 함께 있던 서희였기에 50을 바라본 나이가 되었어도 박 씨는 서희를 복잡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세월 속에 여러 감정이 뒤섞일 수밖에 없었던 두 여자. 둘은 늘 그렇게 반가의 예의를 갖춰 집안에 대한 안부를 물었고 이제 이씨 집안의 딸로 호적이 바뀌어진 양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부사댁을 나온 서희는 평사리로 갈 나룻배를 탔습니다. 평사리에 도착한 서희는
마을길로 들어섰고 서희에게 인사하는 성환 할매 앞에 갑자기 자전거 한 대가 가로질렀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로 성환 할매는 뒤로 넘어졌습니다. 자전거에서 내린 남자는 다짜고짜 미친 할망구 때문에 자전거에 기스 났다며 늙으면 죽을 것이지 여기서 뭐하는 짓이냐며 따졌습니다. 그가 바로 평사리에 새로 등장한 악당 개동이입니다. 개동이는 우서방의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서방을 기억하시나요? 우서방은 예전 홍의가 간도로 들어가기 전에 평사리 마을에서 살해되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평사리에 살았던 우서방과 오서방은 다툼이 있었고 우서방은 낫을 들고 오서방을 죽이려고 했는데 되려 오서방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오서방은 마을에서 오래 살았고 인심도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날도 방어적인 차원에서 막다가 우발적으로 우서방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우서방은 예전 마을에서 의병이 일어나 여러 집이 빌 때 소리 소문 없이 마을에 들어와 정착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재판 과정에서 오서방 편을 들었고 이에 분개한 우서방의 아내와 아들들은 그때부터 마을에 해코지를 하며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셋째 아들이 전쟁이 지원한 대가로 둘째 아들인 개동이가 면서기가 되었습니다. 면서기라는 완장을 차게 된 개동이는 더 본격적으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서희도 여러 입을 통해 개동이의 악행을 듣고 있었던 차에 이런 일이 서희 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서희는 개동이를 노려보며 네가 요즘 마을을 어지럽힌다는 놈이냐며 꾸짖습니다. 하지만 놈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개동이가 아니었죠. 신분 질서가 무너진 지가 언젠데 나라의 녹을 먹는 자신에게 놈이라고 부르느냐며 기세 좋게 따졌고 서희는 너는 도저히 말로 해서는 안 될 놈이라며 내일 당장 군수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군수가 등장하자 개동이는 뭔가 사건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개동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개동이는 태도를 바꿔 용서를 구했고 결국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환 할머니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한편 성환 할매는 아들 서규와 며느리 양을내가 이혼한 뒤 손주 성환과 남이를 키우며 평사리에서 살아갑니다. 최참반댁에서 부쳐먹을 땅을 줘서 먹을 걱정은 없지만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아들을 기다리며 손주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성환 할매의 큰딸 귀남내는 자신의 남편 귀남아비와 함께 성환 할매의 집에 얹혀 살았지만 마치 자신들이 오갈 데 없는 성환 할매와 조카들을 거둔 것처럼 행세했기에 야문애나 천일내 등 평사리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 귀남아비가 읍내 과부와 바람나 집을 나간 지 8년이 지나서야 귀남내는 자신의 성미를 누그러뜨리며 어머니 성환 할매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성환이는 연하기 진주로 데려가 중학교를 보냈고 난이는 보통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엄마 양을내가 양장 차림에 세련된 옷을 입고 평사리에 나타나 자기 딸 난이를 데려가 버립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성환은 할머니와 함께 을내 간다는 요정에 찾아가지만 난이는 촌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성환 할매와 성환은 덩치 큰 사내들에 의해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성환 할매는 나루터에 매일 나와 난이를 기다렸고 그날 서희가 왔을 때도 난이를 기다리고 있다가 개동이 자전거에 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평사리에는 성환 할매 말고도 봉기 노인과 그의 처 둘이네, 김은장의 양자 김한경, 야문의 천일래, 한부기가 아직 살고 있고 진주에는 영파리와 그의 처 판술래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야문의 장남 야문은 일본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부격을 했고 폐인이 되어 돌아와서 아직도 방에 누워 있습니다. 다시 서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평사리에 도착한 서희는 도서람으로 곧장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평사리 최참반댁에서 머물고 싶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랜만에 집을 찾아온 사람처럼 서희는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만져보며 옛 생각을 했습니다. 호열자로 할머니 윤씨 부인이 죽었던 시절부터 돈 5,000원을 주고 조중구로부터 집을 되찾았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돌이키며 대청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서희는
박외과 박효영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자신은 박효영이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을 알면서도 주치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박효영뿐만 아니라 서희 자신 속에도 있었음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한쪽은 개방되고 한쪽은 밀폐되었던 사랑이 박효영을 불행하게 했고 결국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서희는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도서람에 올라간 서희는 길상을 만나 이부사댁에 들렸던 이야기와 그쪽에서 양현의 혼사를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양현이 얼굴도 예쁘고 학식도 있지만 어머니가 기생이라는 데서 다들 주저하는 거라면서 차라리 윤국이와 양현을 맺어주면 어떻겠는지 길상이에게 물었습니다. 길상은 윤국과 양현은 친남배처럼 자란 아이들인데 이제 와서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며 양현도 다 컸으니 이제 그만 놔주라고 얘기합니다. 서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놔주라는 말이 당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인지 물었고 길상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시는군요. 서희의 말에 길상은 후회가 아니라 뿌리를 찾는 것이라고 돌려 말했습니다. 서희는 사로잡혀 있기로는 피차 마찬가지라는 말을 던지며 법당으로 가버립니다. 다음날 서희와 다시 만난 길상은 어젯밤 다툼은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암자 주위를 산책하다 서희는 박효영 의사의 죽음을 이야기했고 길상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길상은 남편 앞에서 외간 남자를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지만 그것 자체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 길상이의 등에 업혀 어머니를 찾아오라고 떼를 썼던 그 마음과도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길상과 서희는 서로를 여전히 충만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길상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쏟은 뒤 서희는 평사리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서희가 내려간 오후 황국이 찾아왔습니다. 황국은 아버지가 그린 관음탱화를 보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정작 길상은 미술을 전문적으로 배운 아들 황국에게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기가 쑥스러웠고 소년처럼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길상의 그림을 본 황국은 전신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지감은 황국에게 아버지 길상은 자신의 모든 원력을 불어넣고 종교적 의식으로 관음탱화를 완성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는 것이고 같은 이유로 두 번 다시 탱화를 그리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토지 16권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토지 16권은 토지 오부를 시작하는 장이었고 그 1편의 제목은 혼백의 귀향입니다. 여기서의 혼백이란 관수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16권의 가장 큰 사건은 관수의 죽음이었습니다. 환희가 죽은 뒤 동학 조직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했던 관수는 아들 영광과의 이별로 점점 약해지더니 너무나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살아생전 그토록 만나려 했지만 만나지 못했던 아들 손에 들려 관수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귀향의 여정 속에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주요 등장인물들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소개되었습니다. 명희는 서울로 올라와 유치원 원장이 되었고 황국은 황태수의 막내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양현은 최씨에서 이씨로 호족을 옮겼고 그런 이유로 서희는 윤국과 양현을 혼인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조병수가 사는 통영에는 휘와 영선, 영호와 수기, 그리고 몽치와 모아 등 3세대 인물들이 대거 자리잡아 새로운 마을과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빌런 개동이와 배설자가 마지막 이야기에서의 서로 다른 악행을 준비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유럽은 독일이 시작한 전쟁 속에 허우적대고 있었고 조선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일본이 시작한 전쟁으로 막바지 진통을 앓고 있었습니다. 책 속에서 등장했던 창씨개명, 사상범 애방구금령, 여러 지원병 제도 등 전쟁을 위한 일본의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이 점점 심해졌고 많은 조선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은 일제의 패망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조심스럽게 점치기 시작했습니다. 총 20권까지 있는 토지, 다음 주 17권은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